위험천만한 폭발 현장, 이곳을 지휘해야 할 책임자는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의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한 동양인의 검은 머리의 남성이 얼굴에 잔뜩 그을음을 묻힌 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다수의 국가, 하루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현장 속 수십 명의 사람들은 한국인의 놀라운 기지로 생명을 지켰고 수십억 산업 현장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아비규환이었던 이곳,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응원 덕분에 금세 쾌차하고 복귀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 스미스라고 합니다. 미국 출신의 기술 엔지니어로 지난 7년 동안 중동의 석유 굴착 현장에서 일해왔죠. 네, 알아요. 석유 굴착 현장 엔지니어라는 게 사실 흔한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전 이 직업이 좋아요. 흔치 않아서 오히려 조금만 인맥이 있으면 일 구하기도 쉽고 보수도 빵빵하거든요. 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석유 채굴 산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가는 산업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실제 현장은 늘 언제 터질지 모를 듯한 긴장감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의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 또한 별일 없을 거란 생각으로만 지내왔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 저는 이곳이 꽤 괜찮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이에요. 제가 근무하던 이곳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대규모 석유 굴착 현장이었어요. 초대형 굴착기, 고가의 설비, 복잡한 배관 시스템들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하루에도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는 곳이었죠. 저는 이곳의 핵심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엔지니어 팀원으로 현장의 컨디션을 매일 체크하고 장비들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전 팀원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리처드였어요. 그 또한 미국 출신의 매니저죠. 그는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일을 잘한다거나 현장을 잘 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꽤나 화려하게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말도 잘하고 투자자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럴듯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죠. 리처드는 언제나 깨끗한 셔츠를 입고 현장을 돌면서 이 프로젝트는 완벽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꽤나 지저분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죠. 사실 리처드는 오랫동안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설비들은 노후화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설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이야 어느 현장에서나 다반사로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언젠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었지만 글쎄요. 제가 이 현장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제가 리처드랑 일을 하는 동안에만 안 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일을 해왔어요.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고발하고 싶기도 했었겠죠.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경고라도 했다간 바로 쫓겨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얼굴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혁,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라고 했죠. 첫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진지하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죠. 처음엔 그냥 아시아인이라서 저런 분위기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자들은 며칠간 현장에 적응하며 어슬렁거리기 마련인데 한지혁은 첫날부터 굴착기, 압력계, 배관 상태까지 모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았죠. 저는 한지혁이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귀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자 정도가 아니라 무슨 수사관인가 싶기까지 했죠. 하지만 바보 같던 제 생각과 다르게 그의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고 아주 빠르게 문제의 근본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쩌다 제가 설비 근처를 지나가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장비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렇게 뺀질거리는 저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긴 했어요. 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단어였거든요. 당연히 아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의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리처드는 한지혁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괜찮아.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늘 그가 말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기술자들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곳은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엔 불안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혁의 표정과 그의 말투, 그의 집요한 점검 태도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그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국 기술자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던 중 한낮의 태양이 사막 위로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하게 깔리고 있었고 굴착기와 설비들이 돌아가는 소음이 귓전을 때리고 있던 날이었죠. 저는 안전모를 푹 눌러쓰고 메모판을 든 채로 주요 설비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지혁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는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더니 말했어요. 닉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그 목소리.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왠지 모를 불길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그를 따라갔죠. 우리가 멈춰선 곳은 메인 압력 밸브 근처였습니다. 여기 이 밸브가 보이죠?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녹슨 밸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불규칙합니다. 이 상태로 굴착을 계속하면 내부 압력이 견디지 못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던 거겠죠. 저는 그에게 이 문제를 리처드에게도 보고했냐고 물어보았어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리처드는 장비가 아직 돌아가고 있으니 괜찮다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뻔하죠 뭐. 리처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 늘 미소 짓고 있던 얼굴. 그동안은 별 생각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미소 뒤에 감춰진 탐욕과 무책임함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지혁이 갑자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곳의 설비들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닉. 이곳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만약 밸브 하나라도 버티지 못한다면 그 순간 이곳은.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는 리처드가 미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가고 있었죠. 모든 설비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팀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저는 한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진지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확신에 찬 위험 경고가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리처드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한지혁의 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러자 리처드는 짧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닉, 넌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인 기술자가 뭐 얼마나 알겠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죠. 미국인 특유의 빙글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직감했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지혁은 이미 밸브 근처에서 설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죠. 닉,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박하고 간절함에 가까웠죠. 그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며 그냥 오류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지만 그 말을 믿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무거워질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날 밤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장비 보고서와 수치표에 집중하고 있었죠. 굵은 검은 선들이 그어진 그래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압력 수치들, 그리고 경고 표시가 박힌 작은 빨간색 아이콘들. 아무리 봐도 이건 반박할 수가 없겠더군요. 한지혁이 지적했던 문제가 보고서의 여기저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압력은 기준치를 넘었고 노후화된 밸브와 연결 부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마치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잔 같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 이런 일들은 종종 과장되곤 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불길한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중장비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드릴이 땅을 뚫고 파이프가 진동하며 기름을 빨아들이는 소리. 그런데 이젠 좀 다르게 들리더군요. 마치 기계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상상 속에서 밸브 하나가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고열과 충격파가 순식간에 주변을 휩쓸어버리는 광경과 함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내가 뭘 해야 하지? 리처드를 설득해야 할까? 아니, 그는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책상 위에는 자료와 함께 한지혁이 남겨둔 메모가 있었어요. 그 메모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닉 당신이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눕혀도 눈을 감으면 터지는 밸브와 폭발하는 굴착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건 모두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날이 찾아오고야 말았거든요. 대재앙의 그날 말이에요. 폭발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거대한 굉음이 메마른 사막의 공기를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진동이 발밑을 뒤흔들었고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무실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던졌죠. 귀를 찢는 듯한 소음,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이며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폐 속으로 유독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니 메인 굴착 장비가 불길에 휩싸여 있더군요. 타오르는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길에 휩싸인 장비 근처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허둥대다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전원 대피,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세요. 사막의 공기는 뜨겁고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서로를 밀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절망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책임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애타게 리처드를 부르며 주변을 헤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리처드가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는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어디 가는 거야? 여긴 네가 책임져야 할 곳이잖아. 제 목소리는 그 혼란 속에서 너무나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먼지와 연기를 일으키며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황당했죠. 그의 차 뒷모습이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망할 자식이 우리를 그냥 버리고 갔구나. 이 생각뿐이었죠.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라져버린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지혁이었어요. 그는 연기와 먼지를 뚫고 달려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죠. 망연자실한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고 흔들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가 뭘 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강렬했죠. 기계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폭발을 막아야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괜찮아요, 닉.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뭐라고? 직접 기계를 고친다고? 그럼 그 폭발의 근원지로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죠. 한지혁은 두 팔을 걷어붙이며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닉, 당신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저와 유사한 직급의 엔지니어가 한 명도 없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래, 나까지 리처드처럼 도망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폭발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여전히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대기는 유독 가스로 가득 찼지만 한지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한국 기술자가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냥 기술자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상황을 끝까지 책임질 진짜 리더였죠. 그렇게 우리는 폐허가 된 굴착 현장 한가운데에서 절망과 불안을 뚫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붙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의 근원지에 도착하니 굴착 장비는 여전히 불길과 연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유독 가스는 현장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여기 갇혀버린 몇몇 기술자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패닉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지혁은 먼저 제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했어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남아있던 몇 명의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지혁은 그들 앞에 섰죠. 우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누구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는 침착하게 작은 화이트보드에 상황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죠. 그가 들고 온 낡아 보이는 노트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지침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자들은 그의 설명에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프로토콜이냐고요? 믿을 만한 거냐고 묻는 거였죠. 그러자 한지혁이 그러더군요. 이건 한국에서 사용되는 긴급 복구 매뉴얼이라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단계만 따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제서야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매뉴얼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모두가 한지혁이라는 리더 하나만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단계를 따라 움직이니 정말로 하나둘씩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지혁은 그 와중에도 작은 부품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한 나사 하나, 삐걱거리는 밸브 하나까지 점검하며 기술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여기 밸브를 조이세요. 저쪽은 가스 차단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부족하면 우선 안전구역으로 옮기세요. 여기저기서 가스 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움직일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런 혼돈 속에서도 그렇게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이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렌치를 집어들었고 어떤 이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계가 돌아가고 한쪽 라인이 복구되며 시스템 일부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쪽에서 땀을 닦으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죠. 마지막으로 한지혁은 저를 불렀어요. 닉, 당신 차례예요. 저기 메인 밸브를 열고 시스템을 리셋해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 하고 오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좁고 그 일은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상황을 잘 알더라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죠. 제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리더를 믿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도착한 뒤 숨을 고르고 밸브를 조심스럽게 돌렸죠. 제발,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됐다. 작동한다. 메인 시스템이 드디어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굴착 장비의 일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간신히 더 큰 폭발의 위험이 사라진 거였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 역시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했어요.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한지혁의 얼굴이 보였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프로토콜과 한국인 엔지니어가 가진 힘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이제 남은 일은 다 같이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어요. 최소한 폭발은 이제 없을 테니 차분히 천천히 나가자고 서로를 다독이고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소리치는 거예요. 잠깐! 가스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산소 레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의 다급한 외침에 모두가 일제히 모니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산소 농도 게이지가 점점 붉은색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세요. 저는 급히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안전구역 쪽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한지혁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속도로 나가서는 안전구역에 당도하기 전에 모두 죽을 거라고요. 그럼 어떡하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인 밸브를 열고 보조 필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해요. 그럼 산소 레벨이 회복될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필터 시스템을 가동하러 가냐고요? 한 발이라도 빠르게 나가면 나갔지. 필터 시스템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울먹이며 그에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현장에 남아있는 산소량이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못 버틸 분량이었거든요. 저는 한지혁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그냥 대피하자고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또 변해 있더군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시간 안에 안전구역까지 당도할 수 있다고 해도
가는 길에 이미 산소가 희박해져서 이 중 절반 이상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시스템을 복구해야 해요. 여러분은 먼저 가세요. 라고 말이에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저는 그에게 그래 봐야 당신이 죽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외쳤죠. 근데 그 순간 그가 오히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제 마스크가 다 닳거든 이걸 쓰고 마저 나가라고요. 자긴 이게 닳기 전에 저쪽에 도착해서 밸브를 돌리겠다고요. 저는 미쳤냐고 그에게 화를 냈죠. 하지만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자기는 밸브를 돌리는 게 역할이고 저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전구역에 잘 도착하는 게 역할이라고요. 각자 역할을 잘 해내서 살아서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무작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어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안전구역에 거의 다 다다랐을 무렵 가스 새는 소리가 멈추고 서서히 숨쉬기가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산소가 다시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했구나 라고 곧바로 생각이 들었죠. 저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가 성공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 멀리서 안전 시스템의 초록색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였어요. 됐어. 작동한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죠. 모든 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위험과 절망 속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우리는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재빨리 다시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를 찾기 위해서였죠. 한지혁은 여전히 메인 밸브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방금까지 겪었던 사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박수를 치며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당신 덕분에 모두가 살았다고요. 그의 손은 땀과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떤 영웅의 메달보다 빛나 보였어요. 현장은 천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메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석유는 다시 안전하게 흘러갔어요. 긴박했던 몇 시간은 이제 서서히 거대한 안도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은 이거예요. 한지혁은 복구가 모두 끝난 뒤 제게 와서 말했어요. 모두가 안전해서 다행이라고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만 했죠. 그는 겸손했고 동시에 강했습니다. 그날의 한지혁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손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던 그의 결단까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그날 우리 모두를 살린 기적이었어요.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조서를 쓰고 리처드를 고발하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현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 일면에 굵은 제목이 실렸어요. 사막의 영웅, 한국 기술자, 대재앙을 막다 라고요. 기사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과 한지혁의 대담한 결단, 그리고 그의 냉철한 판단력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문에는 그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인터뷰에 응한 현장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압축해 보여주고 있었죠. 이후 한지혁의 이름은 현장 밖에서도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업계에서 그는 한국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사용한 긴급 복구 매뉴얼이 복사되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리는 매뉴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기술자는 그를 살아있는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지혁은 이 모든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툭툭 먼지를 털어내며 장비 앞에 서 있었고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곳의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요. 제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사막에 거센 바람이 그의 작업복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한지혁이라는 이름을 자주 듣곤 했죠. 그 한국 기술자 이야기 들었어? 사막 한가운데서 현장을 구한 사람 말이야. 그 사람 덕분에 이제 우리도 긴급 복구 매뉴얼을 배워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 들려올 때면 저는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한지혁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곤 한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하죠. 닉,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는 진정한 리더고 진짜 영웅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 남아있고 그의 말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를 기억할 거예요. 제 목숨을 살려준 가장 위대한 한국인 구원자로 말입니다. 최근 미국은 방탄조끼를 6.8mm 소총을 개발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이 미국이 이거 만든다는데 우리도 만들어 볼까? 하더니 미국보다 먼저 개발해버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많은 학생들과 일본의 타카시 나카무라라는 학생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강의장,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사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첨단 무기 시스템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 학기에 동아시아 현대 군사 시스템 비교 분석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실 예정이다 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강사의 프로필이 올라오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내적인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번 특별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었어요. 게다가 강사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셨죠. 제 담당 교수님은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동아시아 군사 전략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이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대외 활동은 절대 안 한다는 그 마이클 박사님을 모시고 올 정도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한 인물을 만나는 건 아무리 MIT 공대를 다니는 학생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가 배우는 내용의 교재 중 하나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집필하신 서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니 다들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브라운 박사님은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기 동아시아의 현대 군사 시스템을 배우는 수업에서 한국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다니.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다고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손 드세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있어도 쉽게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제가 한국에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유명하니까 여기서 잘 못 말했다가는 성적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 동안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동아시아의 현대 시스템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특강의 주제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개됐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황금 같은 방학을 써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국 얘기야? 그거 들어서 뭐 해? 라든지 한국 군사력 나쁘지 않겠지. 보통 전쟁 중인 국가들의 군사력은 평균 이상이긴 하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아? 등의 반응이었죠. 물론 저는 육군 예비역인 삼촌의 영향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강의 자체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을 향한 팬심으로 세미나 자리에 앉은 게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돼? 그럼 납득시켜줄게. 어디 한번 잘 봐봐. 라는 식으로 말하는 브라운 박사님의 눈빛을 보니 없었던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강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학생들을 봤는데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야, 네가 말했어? 내가 강의 별로라고 한 거? 라고 친구를 추궁하는 학생도 있었죠. 저는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브라운 박사님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박사님의 말대로 동아시아 군사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어요. 이것도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전 세계가 집중해야 할 군사 시스템을 갖춘 나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고 인지도 있는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준비한 유럽 선진국들의 군사력 지표를 통해 현재 유럽 국가들의 탄약과 포탄, 총기 보유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였죠. 하지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전쟁 중인 국가는 없으니까요. 브라운 박사님은 이런 제 생각을 간파하고 있는 듯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쟁 중이지 않은 나라가 저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유감입니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무기 수급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쟁은 언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본인 나라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전쟁 중이지 않으니까 무기수가 좀 적어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신이 확 맑아지더라고요. 동시에 브라운 박사님의 뿌리인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미국인인 저는 은연중에 감히 미국에 대적할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평화에 안주하고 있었고, 다른 국가 학생들은 요즘 같은 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보의 경각심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로서 언제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나라 전체가 활발한 군사부문을 가진 거대한 산업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 안에서 무기를 설계하고 재료를 수급하고 생산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유럽의 상황을 들려주셨어요. 다국적 군사연합 나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장 초조해하는 건 이 나토군이에요. 말이 다목적군이지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총탄이 바닥날 거고 나토군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가라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나토가 손을 내민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나토 중에서도 폴란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유제프 피우스트스키 광장에서 열렸던 국군의 날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영상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군은 병력 2,500명과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220여 대의 군용 차량을 동원했는데요. 그 중에서 폴란드가 주력 무기라고 내놓은 무기 중 3가지가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다연장 로켓 호마르 K였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온 무기라고 하자 폴란드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호마르 K가 올해 첫 등장한 뒤로 찾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건 폴란드의 무기입니다. 왜 저걸 한국산이라고 소개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소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브라운 박사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학생, 호마르 K가 폴란드에 최적화된 무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마르 K를 만든 건 한국의 방산업체이며 한국의 방산업체가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된 것뿐이에요. 호마르 K는 한국 방산의 대표 주자인 천무의 폴란드 버전일 뿐입니다. 놀라웠죠. 심지어 이 호마르 K는 미국에서 많은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보다 앞서 소개되었고 다른 그 어떤 무기보다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라고 미국의 하이마스가 호마르 K보다 더 나으니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폴란드는 가장 좋은 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문화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날 퍼레이드 이후 폴란드의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 방산 전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전어를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의 수가 방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에 의존해왔던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MIT 공대생이라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도 브라운 박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브라운 박사님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최전선에 가까이 있어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국가인데 현재 나토는 신속한 방어책을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를 만드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 만든다고 품질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호마르 K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생산한 무기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일도 없죠.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루빨리 무장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는 신의 영역 수준입니다. 전차 1000대, 천무 288대, 공격용 전투기 48대, 자주포 672문을 계약한 지 1년 반도 안 되어 이와 같은 퍼레이드를 완성시켰으니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장은 아니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브라운 박사님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그 말에 반박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아직 부족해도
기술적인 부분에는 전 세계 그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잖아요. 전쟁 무기처럼 첨단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숫자 하나만 틀려도 잘 굴러가던 바퀴가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고 날개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 오류도 없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다?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기술력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게다가 브라운 박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과학자로서의 경외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찢어질 정도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었죠. 하지만 그런 한국이 이젠 세계 군사력 5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을 총칼로 지배했던 일본은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저는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이 점을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토록 빠른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다신 없을 기록이죠. 솔직히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운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고 나니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더군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재미가 없으실 듯해서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브라운 박사님은 한국이 제작한 무기의 파괴력과 무기에 들어간 기술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저희 입장에선 이런 기술을 완성시킨 한국인들이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외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을 든 건 일본에서 온 타카시 나카무라라는 유학생이었습니다. MIT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청강이 꽤 자유로운 편인데 다른 학교에서 국제안보 전공을 하는 학생이더라고요. 타카시는 한국보다 일본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 강사님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타카시의 영어 발음을 듣고는 일본인이신가요? 라고 물으셨고 일본인이라고 대답하자 알만하다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일본인에게 이런 공격을 여러 번 받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카시는 브라운 박사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얘기를 하셨는데 군사력 지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수님도 알다시피 군인 수, 총탄이나 전차의 개수, 국방비처럼 1차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핵이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들은 전부 비밀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심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을 찬양하는 브라운 교수님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한국에게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군사력 지표가 모든 군사력을 두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 타카시의 말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생각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로비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 그 신빙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타카시에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래? 지금 브라운 박사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박사님은 단 한 번도 편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그딴 말이 나와? 여기에 있는 MIT 학생들, 그리고 하버드 학생들 모두 한국이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너가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는 건데 너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야. 지금 이렇게 교수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무례하게 굴 거면 대체 여긴 왜 들어와서 청강하고 있는 건데 타카시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당황한 듯한 모양새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겠다 생각했는지 주저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벼운 입을 놀리더라고요. 아니야, 한국은 핵무기도 없어. 그건 여기 다 알고 있잖아. 북한과 비교하면 월등히 군사력이 높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 몇 개 쏘면 한국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잖아. 왜 다들 이런 사실은 모르고 교수님의 저런 편파적이고 편향된 자료에만 집중하는 건데 대체 왜? 이 말을 하니 브라운 박사님의 얼굴이 무섭도록 차가워지더라고요. 학생들은 타카시의 말에 반박하려다가 브라운 박사님의 눈빛에 그만 기가 죽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원래 순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브라운 박사님은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타카시에게 물으셨어요. 타카시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타카시 학생이 자국의 군사력과 국가 안보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일본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음에도 타카시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타카시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럴싸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근거는 무슨, 타카시는 초등학생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그래도 들어줄만 했는데 갈수록 유치해지고 수준 낮아지더라고요. 교수님은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 군인들과 무전으로 소통할 때 아주 당당하게 아미, 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방어 목적의 자위대만 유지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 자신들을 군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당당하게 말하다니 얘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에 가장 분노한 것은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잘못을 청산하고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죠. 그런 교육을 받았던 독일 학생은 타카시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자꾸 뭐라는 건데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꾸리지 못한 거야. 전쟁 범죄를 잊은 행동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의기양양하게 말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나 타카시는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아냥대면서 독일 학생에게 관련 없는 독일은 빠져라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무르게 굴면 세계 3차 대전의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이야. 공격. 와,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질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치라도 하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타카시는 무엇 때문에 흥분했는지 몰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만 짓거렸어요. 일본이 지금은 움츠려든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재물은 너네들이 말하는 나라 한국이 될 거야. 한국은 자꾸만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을 해방시켜 준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교수님,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며 결코 일본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순간 타카시의 눈을 봤는데 어딘가 돌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이 종업원이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중국인들의 눈빛을 봤었는데 딱 그 눈빛이었습니다. 극도로 편향적인 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모습이 소름 돋았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도 한국 방위산업의 성과를 비판하고 오로지 일본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브라운 박사님의 싸늘한 얼굴을 보면서 괜히 두려워졌어요. 군인 출신인 브라운 박사님이 타카시를 쥐어팰까봐 걱정됐거든요. 제 주변 남학생들은 브라운 박사님이 뛰어나가면 어떻게 말릴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말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브라운 박사님의 체격은 타카시의 2배는 되었죠. 아무래도 체격이 작은 타카시가 아무리 젊은 피를 가졌다 해도 2배는 더 큰 박사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지그시 자신을 쳐다보니 타카시도 살짝 기가 눌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저만 반복하며 입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뒤로 주춤해 있는 게 브라운 박사님의 주먹에 처맞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게 입 좀 잘 놀리지 라고 생각하며 브라운 박사님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박사님은 주먹을 날리지도 않으셨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고 그냥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여시더니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2021년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실험 영상이었어요. SLBM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군의 잠수함에서 적군의 바닥까지 은밀하게 접근해 불시에 공격하는 이 무기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하거든요. 이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정도라고 하니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엄청난 무기를 무려 1달 반 만에 만들었어요. 계획, 연구, 설계, 제작까지 1달 반이 걸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제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 지구는 동그랗지 않고 네모나타 정도로 들렸어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1달 반은 재료를 모으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개발 과정에서 수십 번 실패하고
결국 포기한 국가도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인재들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온전히 갖춰진 나라는 몇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수년이 걸려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한 달 반 만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한국은 실험에 성공한 지 두 달 만에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SLBM을 탑재했습니다. 이건 불과 두 달 만에 SLBM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걸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개발 시 탄두 중량 및 사거리를 제한하는 지침을 42년 만에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지침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선진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한 달 반 만에 해낸 사람들이 42년 동안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면 뭔들 못했겠어요. 최근 미국은 방탄조끼도 뚫어버리는 6.8mm 소총을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한국이 6.8mm 소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SMBM처럼 심혈을 기울인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미국이 이런 거 한다는데 꽤 쓸만한 것 같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며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죠.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타카시의 헛소리는 금세 잊고 한국의 기술력에 닭살만 온몸에 돋고 있었습니다. 타카시의 존재가 다시 들어온 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 정도입니다. 이번엔 타카시 학생이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말해보세요. 핵무기도 없는 한국은 한입거리라는 식으로 말했죠? 타카시 학생, 한국이 핵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브라운 박사님의 말을 들은 이후였어요. 타카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이때 제가 타카시 대신 대답했었어요. 브라운 교수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지로 인해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재가 풀리면 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인 입장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 타카시는 서둘러 가방을 싸 도망가 버렸어요. 저렇게 찌질한 뒷모습으로 도망갈 거면서 대체 왜 그런 되도 않는 주장을 한 건지 급하게 나가느라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꼴을 보니 통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브라운 박사님은 군사력은 나와 내 가족, 조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보의식이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신봉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셨어요. 방금 도망친 누군가가 생각나는 마무리 멘트였죠. 저는 세미나를 마치자마자 학교 근처에 살고 계시는 저희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삼촌이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대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더라고요. 저는 삼촌에게 오늘 들었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미국에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할 만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 한국의 바람이 온 동네 구석구석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했어요. 국제적 위상을 넘어 문화 콘텐츠, 영화, 케이팝, 코리아 푸드, 패션, 뷰티 등등 한국이 미국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요. 삼촌은 예비역이시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위군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한국은 경계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한국인과 다름없는 브라운 박사님의 입으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가 느껴졌죠. 왜 한국이 경계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외삼촌은 너도 참 과학자라서 그런지 근거와 증명을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나보다 네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브라운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놀랄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제 생각보다 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첫 시험 비행 후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음속을 뚫을 정도의 속도를 이겨낼 정도의 기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란다.
그리고 2달 뒤엔 그 어렵다는 야간 비행에 성공했고, 1달 뒤에는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낸 건 한국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음속을 뚫는 전투기를 무려 1년 만에 양산화시키다니. 최근 뉴스를 통해 북한이 나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까 타카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북한이 핵 몇 발 쏘면 한국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그것도 핵 버튼을 눌러야 가능한 거지. 그 전에 북한은 한순간에 초토화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삼촌은 초음속 전투기 비행 영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전투기를 보면 뒤에 따라다니는 전투기들이 보이지? 네, 보여요. 이건 무인 전투기란다. 네?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인 전투기라고?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를 날려보내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전투기 여러 대가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니 좀 더 위험한 지역을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천조나 되는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는데 그런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척척 해내는 거잖아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건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면 솔직히 말해 죄송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건 이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것 같아요. 이건 삼촌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라.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견제해야 할 대상이야.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는 순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다. 특별 세미나가 있었던 이날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마냥 널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항상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미국은 변하지 않는 세계의 패권 국가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은 무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장 많이, 잘, 활발하게 사용하고 수출하는 나라더라고요. 이것도 일본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다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미국의 MIT 공대생들과 박사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니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가 높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연을 듣고 든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박창호님, 김석준님, 이규남님, 택준성님, 정용성님, 정덕수님, 안명성님, 이진우님, 포도네님, 한마디 지나가다님, 엄정필님, 주혜숙님, 디케이리님, 박중윤님, 이영환님, 김경은님, 왜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